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오늘 예정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의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결심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대 여성의 집을 훔쳐보고 엿들은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하고 한 달 동안 접근 금지 명령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자 남성은 다시 여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같은 반 친구를 체벌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벌을 받은 학생들은 다투거나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어젯밤 처음 방송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분리 보셨습니까? 상당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응원합니다. 보시진 않으신 거죠? 다른 방송이 있어가지고.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보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첫 방치고는 시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2.9%.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사건 반장은 3.4%. 더 높게 나왔습니다. 뭐 놀랍지도 않긴 합니다만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전 국민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갖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 20%는 증상이 없어서 확진 판정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쉽게 말해서 숨은 감염자였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확진된 적은 없었지만 어떤 날에는 약간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싶었던 적이 있긴 했거든요. 아무튼 자, 다음 주 월요일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됩니다. 신선한 가을바람 마구마구 흡입하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자, 김서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와이프가 3일 전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폭동이 엄마 미화야 사랑해 하신 일멍인양님. 지방 출장 가서 여보 나도 사반 본다 하면서 인증샷 보낸 남편 황건수 씨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하신 이혜경님. 부산 사는 68꽃 할매입니다. 나도 유튜브 채팅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신 김영민님.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반은 갱년기도 있게 할 만큼 몰입하게 만드네요. 우리 딸 반려견 민구리도 함께 봅니다 하신 김도현님. 양산에서 30년째 견인차 하는 우리 남편 사반만 보면 스트레스 확 풀린대요 하신 서미숙님. 딸한테 물어 겨우 메일 보냈습니다. 저 잘했죠 하신 고척동의 정은호님. 참 잘하셨고요. 자, 이권희님, 최혜찬님, 마로님, 이가유님, 필라델피아의 유선자님, 정혜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의 사반 뉴스의 6번. 오늘 소리 좀 작네요.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앞뒤로 쾅쾅쾅쾅쾅쾅쾅 7개. 자, 어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함께 보시죠. 자, 화면 오른쪽 저 흰색 SUV 주목해 주십시오. 갑자기 꽝 앞차 꽝. 와우, 이 뭐야 이거? 다시 한번 후진. 꽝. 화단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죠 갑자기? 자, 이렇게 앞으로 꽝 뒤로 꽝 하면서 들이받은 차만 무려 별이 7대. 자, 김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입니까? 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운전자가 주차를 하다가 주변에 있던 7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쯤인데요. 한 흰색 SUV 차량이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려다가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양 옆과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과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이 SUV는 후진하던 중에 가속 페달을 밟아서 화단을 넘어 아파트 외벽까지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SUV 차량의 앞범퍼가 파손됐고 전조등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시끄러운 굉음에 놀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어나와서 사고 현장 주변에 몰려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거 급발진 같았으면 앞으로만 나갔을 텐데 이게 뒤로도 갔단 말이죠. 그렇죠. 이 내용을 보자면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80대 남성 운전자인데요. 사실상 보다시피 차를 앞으로 7대나 왔다 갔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놀랐을 거 아닙니까? 쾅쾅거리니까 어이구. 신고를 했어요. 예. 꼭 주민들은 음주운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 경찰에 출동을 해서 측정기로 해보니까 음주가 안 나와. 어허. 음주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좀 운전 미숙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차를 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차가 쾅쾅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고를 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운동신경도 떨어지고 또 이거 순간적으로 그 운동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각 반응을 못하는 게 있어서 근데 다행히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만 다쳤기 때문에 다행이고 만약에 저분은 도로상에서 저러면 인명피해가 아유, 있으니까 아유.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공연정 무대 괴한나님. 제목 무섭습니다. 영상 보시죠. 한 대학 축제 무대입니다. 가수 딱 보시면 아시겠죠? 가수 허각 씨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이 누구야 이거? 왜 마이크 왜 뺏어? 슉! 팔 들더니 때릴 것처럼 지금 야 이거 자 그 순간 야 저 사람 뭐야 하면서 현장 요원들이 이제 무대 위로 지금 이렇게 겨우 떼어놨는데요.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는 허각 씨. 이거 뭐야 하면서 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자, 야 소장님. 네. 지금 기침 괜찮으세요? 네. 예. 자, 이 SOS 걸그룹 하던 시절에 그때도 무대로 난입한 남성 팬들 때문에 혹시 봉변당하신 적이 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군부대 위문 공연도 가셨었는데. 네, 왜 공연 중에는 없습니다. 군부대에서 어떻게 그래요? 군인인데 큰일 나죠. 근데 이제 너무 옛날 얘기기는 한데 길거리에서 그때는 막 CF도 길거리에서 찍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저희 촬영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찍으니까 이제 술 취하신 분이 아이고야. 들어오셔서 우리랑 인사하고 막 이런다고 카메라를 가로막았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때 심각했던 건 아닌데 이제 허각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놀라신 것 같고 심각해 그러니까요. 보이고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밝혀졌는데 뭐 팬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지금 저 무대는 대학교 축제 무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학교 학생도 아니고 동네 주민이라고 합니다. 아하. 50대 주민인데 막 화를 내면서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잔다. 막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허각 씨 놀랐지만 뭐 다치지는 않았고 한 5분 정도 후에 무사히 노래 마치고 가셨다고 하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불상사가 없었네요.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꼭 잡고 싶다. 먹튀의 추억입니다. 또 먹튀. 호프집 하시는 사반 가족께서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저희에게 제보해 주셨습니다. 화질이 고르지 못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보시죠. 자, 호프집에 남성 2, 여성 1명 입장. 자, 이제 자리에 앉을 때가 됐는데 말이죠. 자,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저 상 좀 보세요. 저 많이도 시켰네 그냥 아주. 자,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먹는데요. 자, 그런데 두 남성 자연스럽게 퇴장합니다. 자, 이어서 여성도 나갈 텐데요. 여성분. 폴짝. 퇴장. 자, 그리고 저 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공짜 밥 먹고 얼마나 좋았으면 아까 여성분 깡총 뛰면서까지 나갔습니다. 자, 경기도 시흥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반가족 사장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알려주신 거죠? 네, 한 40, 50대로 보이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호프집에 가서 국물 떡볶이와 치킨, 그리고 메뉴에 없는 김말이까지 시켜서 먹었다는데요. 모두 55,500원어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홀 서빙하는 직원이 다른 일 하느라 잠시 못 보는 사이에 그냥 나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장실에 갔겠거니 했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지문 흔적을 채취해 갔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그냥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 진짜요? 아직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일단은 지문을 채취하면 100%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범죄로 따지면 사기죄, 속여서 편취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아니면 무전 취식이 될 수가 있는데 전과 여부를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세 명이 싹 돌았다가 거의 순간에 빠져나가거든요.
예컨대 이런 변명은 가능해요. 저 사람이 계산한 줄 알았다. 아니면 나는 계산한 줄 알고 나왔다.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명이 공모를 했던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혹시나 여기 말고 지금 나오잖아요. 저리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 말고 다른 데도 깡총. 이렇게 좀 깡총 튀어나오는 거 봤을 때는 얼마나 좋은 그렇다면 깡총. 상습 사기라든지 사기 내지 아니면 위계의 업무 방해죄라든지 등등 아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우리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예. 좀 강력하게 법 집행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단순한 무전 취식이 될 수도 있지만 좀 강하게 처벌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행자님 말씀처럼 얼굴을 공개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정말 그 먹튀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시면 저희 언제든지 영상 보내주십시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자, 대학 축제 음란 메뉴판. 이번에도 대학 축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충격적입니다. 보시죠. 자, 다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정말 차마 입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음란 동영상 제목을 저렇게 고스란히 메뉴판에 가격은 심지어 동영상 크기인 기가바이트로 표시했습니다. 가렸습니다. 모자이크했습니다. 정말 이거를 그냥 원본으로 보시면 야 진짜 미쳤구나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저는 말이죠, 김 기자. 고리타분하게 지성의 전당에서 상아탑에서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상식은 있어야죠. 진짜 지들끼리 저렇게 해놓고 나서 야 진짜 우리 센스 있다. 이거 진짜 웃기겠다. 그랬을 거 아니야 저거. 네, 메뉴판 속 음식들은 음란물 제목을 연상케 합니다. 정말 제 입으로 읽어드리기도 너무 민망한 정도인데요. 제육볶음이랑 김치전 이거를 갖다가 자고 있는 김치전 몰래 먹기 정도까지는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논란이 커지자 대학 측은 해당 주점을 철거 조치했다고 당연하죠. 하고요. 대학 관계자는 해당 부스를 기획하는 회계학과 학생회 측에 경고를 했고 반성문 작성을 요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총학생회 측에도 공지해서 재발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저걸 보고 야 니들 미쳤어? 만류하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글쎄요. 저거를 쓴 사람이 저 안에서는 가장 그래도 힘이 좀 많은 권력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쎄 그래도 쓴 사람들이 이게 위트 있는 건데 이것도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또 문제 제기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앵커께서는 상아탑 이런 얘기 하기 싫다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좀 하고 싶은 게 대학생 시절은 정말 그래도 순수하고 열정도 있고 정말 청춘이 묻어나는 그런 시기인데 저런 식의 음란물을 쓰고 자기네끼리 즐거워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저걸 보는 여성 학우들은 얼마나 더 씁쓸했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몇 년 전에도 저런 문제가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희도 얘기를 하고 여러 언론에서 얘기하면서 한동안 들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가장 수위가 높은 그런 축제 문화를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팀장님한테 좀 짧게 여쭐게요. 네. 이거는 그냥 여자들만 기분이 나쁘 이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더군다나 저 쓴 사람은 이해를 안 가는 요즘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 대학에 가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저하고 그 변호사님 박수장님 셋이 가가지고 예.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설마 때리시려는 건 아니죠? 때리는 게 아니고 정식 교육을 시켜야죠. 네네. 저희는 모르게 혼자 엎드려 이렇게 같이 가야죠. 혼자 다녀오십시오. 권한 우리 팀장님 혼자 가시는 걸로.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와이파이 나누자는 이웃. 오늘은 또 어떤 얘기일까요? 네, 어느 날 이 글쓴이의 집 현관문에 어떤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요. 한 이웃이 와이파이 요금을 반씩 지불하고 나눠 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기 수만큼 속도가 느려지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보안 문제부터 사용량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까지 있어서 돈 좀 아끼자고 나눠 쓰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데요. 무엇보다 일면식도 없는 이웃이 와이파이를 나눠 쓰자고 부탁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고 좀 불쾌하기까지 하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이제 뭡니까? 와이파이가 이제 딱 어떻게 이걸 뭐죠? 블루투스를 잡으려고 네. 하다 보면 여러 개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래서 저런 일이 났던 것 같은데.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Put your hands up time. 이웃 사랑은 곧 나라 사랑. 와이파이 그거 뭐 별거라고. 아이고 짜다 짜. 껴서 부자 되라손. 팀장님 이거 욕 엄청 드실 것 같은데. 아니 제 생각에는 예. 먼 친척보다는 이웃 사촌이 가까우니까 나눠 쓰자는 얘기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 씨 정신 챙겨 손. 예. 이거는 팀장님 불리합니다. 소수 의견. 이거 정이 너무 없는데요. 아니 제가 조금만 설명.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뭐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 만약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았다. 그래서 수사를 받는다. IP 주소가 같으면 이웃의 잘못을 내가 덤터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고요. 이웃끼리 잘 지내라는 쪽에서 저 정도는 양보해도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 박 변호사님. 물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막 요새 그런 것도 잘 없지만 예전에 음식이 좀 많으면 옆에 이제 이웃한테 음식을 주는 경우도 있죠. 예컨대 김치를 좀 많이 했을 때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물건을 나누는 거하고 이렇게 와이파이를 공유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범죄의 어떤 우려도 있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없습니다.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크게 없어요. 없는데 왠지 뭔가 꿍꿍이 속도 보일 수 있고 정말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차라리 이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아니 저는 결국에는 그 이웃하고 싸우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했지만은 결국에는 예민한 문제가 너무 많이 엮일 수 있는 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안 돼.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시할아버지가 손녀 이름을 순자로 지으려고 합니다 하는 사연 전해드렸죠. 막 태어난 조카 딸의 이름이 순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이모가 저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던 거죠. 세상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사돈 댁에서 그러니까 문제의 그 시할아버지 댁에서 사건 반장을 그날 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똑똑히 보셨다는 겁니다. 와. 결국 가족들이 나서서 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설득에 나섰고 시할아버지 역시 그 문제의 시할아버지 역시 흔쾌히 수긍한 결과 순자가 아닌 다른 이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원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순자도 예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순자 씨 화이팅! 피부엔 늘 바라기만 하면서 넌 피부에 뭐 해줬니? 세상에 공짜 피부는 없어. 이 피부 내가 만든 거야. 에버콜라겐. 잘 봐. 짠. 터치만으로 원하는 분위기로 바꾸는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오늘 예정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의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결심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의 결심 공판. 그러니까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원래는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연기됐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원래 오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오늘 16차 공판에서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하고 한 기일을 더 지정해서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오늘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고 하고요. 조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살인 혐의를 재차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 결과 확보한 조 씨의 메모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뭐 누구누구 검사, 뭐 찐따, 크크크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구형 연기 외
갑자기 속보가 떠서 그렇죠. 다들 이거 뭐야? 무슨 또 변수가 생겼나 하면서 놀랐거든요. 형사 재판이 계속 변론이 진행되다가 변론 종결을 하고요.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구형하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받고 종결한 다음에 몇 주 있다가 판결 선고하는 예.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에 지금 결심을 해야 되는데 결심을 못하고 변론이 지금 연기되고 속행됐다는 지금 보도가 났습니다. 예.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 사건반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예. 살인죄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허. 일반적인 살인죄는 자기외 살인죄라 그래요. 예컨대 뭐 칼로 찌르든지 밀든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인을 했을 때 방법을 묻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 뭘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경우 부작위한 살인죄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재판부에서 자기 살인죄를 공소장에 이제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부작위 살인죄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부작위의 살인죄 되려면 그 살인죄 성립하려면 그 지위도 있어야 되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검찰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재판부가 지금 본 거는 피고인들, 이 조현수하고 이은혜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이 사람들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서로 정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심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재판을 한 번 더 하자라고 지금 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오늘 이렇게 구형 결심 공판을 연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있습니다. 이 워딩에 대해서 우리 박 변호사님이 조금만 설명을 더 해주세요. 배우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자는 이은혜겠죠.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 건데, 배우자라고 해서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자, 이게 좀 내용이 쉽진 않은 내용이긴 한데 자기의 살인범은 쉬워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좋은데 부작위한 살인죄는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거 되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뭔가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엄마 아빠는 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굶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것을 밥을 안 주고 행위를 안 했을 때 이럴 때는 보증인 지위가 생겨가지고 부작위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재판부가 말하는 거는 배우자라고 해서 자기 성인 남편을 돌봐야 되거나 구해야 될 의무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의무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이 다시 주장을 하고 만약 검찰이 주장을 한다면 변호인 측에서 또 피고인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라는 겁니다. 예. 구조할 지위에 있는지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그 두 가지가 부작위범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부작위로 갔을 때 자기가 지금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좀 얘기를 들면 예.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지위가 없거나 의무가 없으면 어떤 행동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닌 이상은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재판 또 변론이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재판부에서 검찰에 혹시 모르니 플랜 B에 대한 부분도 조금 내용을 충실하게 보강을 하라 이런 포석이 깔린 이유도 사실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부가 갑자기 공소장 변경하라.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예비적으로 추가하라. 그런 거는 주의적 부분이 좀 만만치 않다. 자기 사건이 주의적으로 한 거거든요. 예비적으로 부작위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한번 해봐라는 취지로 지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검찰이 말이죠. 이 재판부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 이런 요청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은혜하고 조현수가 뭐 장기간 도주도 했었고 재범 우려 가능성이 평가를 해봤더니 이은혜가 15점이 나왔고 조현수가 1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12점 231 정도에는 좀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살인이나 살인 미수 사건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좀 경제적 이익을 해가지고 도구로 사용한 것도 있고 봉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자 부착 장치를 20년 동안 부착합시다 하고 또 보호관찰을 5년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선고 공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할 일이죠. 자, 소장님. 그리고 네. 말이죠. 이 네. 6월 3일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모두 15차례 네.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어요. 네.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 피해자 윤 씨, 고인 윤 씨가 물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명의 지금 진술입니다. 일단 그 누나는 내 동생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대관령 계곡에 갔을 때도 물을 무서워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직장 선배 같은 경우에도 이 윤 씨가 목욕탕 냉탕에서 물장난하는 것도 허우적허우적했다. 중학교 동창은 물에 뜨지 못하는 체질이었다. 수심 1.2m인 곳에서도 팔을 못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레저 업체 직원이 봤을 때도 물을 보통 예. 무서워하는 게 아니더라. 물에서 나온 뒤에도 패닉 상태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 고인 피해자 윤 씨의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은혜는 부인이니까 상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은혜의 그 장례식 당시의 행동이 너무 터무니없었다. 네, 윤 씨 누나에 따르면 장례식 당시 이은혜는 담배를 피우면서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풀문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 기간에 전혀 윤 씨의 가족과 어울리거나 슬픔을 나누려는 모습도 없었다고 하고요. 또 생전에 윤 씨 누나가 윤 씨의 신혼집에 방문했을 때 옷방에 있는 옷 중에 80~90%가 여자 옷이었고 동생의 짐은 없었다면서 같이 살고 있는 흔적을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일단 뭐 이런 증언, 뭐 네. 장례식장에서 부인이 세상에 남편이 죽었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친구들과 웃으면서 있었다. 또 우린 죽이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다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유족들은 정말 네. 아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보는 국민들도 저도 마음에 막 같이 피멍이 드는 느낌인데 유족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윤 씨의 누나께서는 15차 공판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2019년 6월에 내 동생을 보내고 나서 이은혜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사과도 듣지 못했다. 내 동생이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왜 떨어졌어야 되는지, 직장도 확실한 내 동생이 왜 이렇게 빈곤하게 살았어야 되는지 지금도 나는 알지 못한다. 제발 엄히 다스려서 우리 유족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은혜 조연수 측 변호인이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유족, 그러니까 이 고인의 누나와 설전을 벌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죠. 설전을 벌였는데 이게 윤 씨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고 말을 하고요. 윤 씨 누나의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황당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변호인, 그러니까 이은혜 씨 측 변호인이 윤 씨 누나, 증인으로 나온 누나에게 아니 그 윤 씨가 고인이 수영을 못하고 물을 싫어한다는데 왜 대관령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라고 누나가 권유를 했느냐? 이거 좀 뭐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니까 윤 씨 누나가 나는 발이라도 좀 담궈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뿐입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변호인, 저는 박 변호사님, 네. 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뭐 또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그렇죠. 뭐 거잖아요. 자기의 뭐 의뢰인을 위해서 이익에 충실하는 거는 약간 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뭐 저희가 변호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악마든 누구든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변호인이라면 또 변호사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 뭐 시청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노? 왜 뭐가 어렵냐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증언이 정황적인 증언입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살해의 어떤 장소에 그 증거들이 별로 없습니다. 직접 증거들이.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동기적 측면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어떤 정황적인 물을 싫어했고 좋아했고 뭐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증인들이 나섰고요. 만약 직접적 증거를 다투는 경우라면 이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못할 겁니다. 근데 정황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감정 증인하고도 한판 싸웠습니다. 우리 이제 사건 반장에서 출연하는 예. 이수영 교수가 아마 재판에 감정 증인으로 나간 것 같아요. 목격한 증인 말고 감정 증인으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제 프로파일러 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 가서도 변호인이
막 몰아붙이는 바람에 재판장에서 주의를 먹었어요. 변호인 좀 증인답게 해라. 그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직접적 사건보다는 다른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변론할 여지가 더 커서 그런 거거든요. 아마 이 사건 뭐 지금 오랫동안 했고 뭐 곧 정리될 것 같지만 만만치 않지 않을까. 예. 이 상황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예전에 한 달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사건인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엿보고 엿듣던 남성. 당시 경찰에 붙잡혀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죠. 자, 그런데 그 피해자의 집 앞에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세히 얘기 들어보시죠. 다세대 주택 복도에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현관문 옆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더니 내부를 잘 보기 위해서 까치발까지 섭니다. 손으로 창문이 열리는지까지 확인하는 이 남성. 바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을 몰래 들여다보고 엿듣던 스토커였습니다. 이 남성은 나중에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사건 반장도 보도했는데요. 또다시 저 집을 찾아가면 어떻게 하냐 다들 걱정이 태산이었죠. 절대로 안 돼. 그런데 한 달 뒤 피해자의 집 앞에서 똑같은 절대로 안 돼. 누군가 또다시 현관문 앞을 서성이기 시작한 겁니다. 또다시 등장한 이 낯선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앞선 그 스토커와 동일한 인물일까요? 자, 보신 것처럼 방금 팀장님이 그때 팀장님 출연했을 때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놈이 이거 못 고쳐 막 그러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자, 일단 당시 한 달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부터 정리해보고 가죠. 네, 피해 여성은 지난 4월 동작구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새벽에 취객이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잦았지만 오래된 집이라서 현관 인터폰도 없었고 복도에 CCTV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CCTV를 설치했다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4월 12일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집 화장실 창문에 얼굴을 들이미는 모습인데요. 4월 14일에는 까치발을 하고 불이 켜져 있는 여성의 집 화장실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더니 센서 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19일에는 여성이 테이프로 막아놓은 틈새로 또 안을 훔쳐봤고요. 21일에는 또 와서 이번엔 증거 확보를 위해서 여성이 그대로 서 있는 모습까지 3분 동안 지켜보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에만 총 4번 찾아와서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구속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참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구속이 안 됐습니다. 저 짓을 하고도. 이게 스토킹 사건이잖아요. 스토킹 혐의고 그래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봐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왜 도주할 우려가 없냐면 해당 동네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다. 근데 이게 구속영장 사유 얘기지 마야 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랑 도주 우려입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이 되는데 해당 동네에 오래 살았 거는 피해자한테 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두 가지 빼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그걸 빼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두 개만 보는 것 같아요. 도주할 우려 없다. 증거인멸할 우려 없다. 구속 안 합니다. 불구속의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그 근처 살았으면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에 오래 살았으면 정말 동네 골목 구석구석 그러니까요. 다 아는 거잖아요. 예? 자, 문제는 자, 소장님. 네. 결국 그러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말 말 그대로 한 동네에서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한 달에 4번이나 찾아왔다는 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단지 그냥 이렇게 보려고만 했을까. 4번씩이나 찾아올 때는 점점 더 진화 발전해서 보는 것을 넘어서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것은 뭐 결국 범죄에 가까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는 저도 이렇게 무서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팀장님이 아까 보셨던 이놈 절대로 안 되면 그러셨는데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그때 그 스토커. 자, 그러니까 팀장님, 앞서 보셨던 그 장면은 지난 4월에 4번이나 찾아왔던 스토커의 모습이었는데 또 왔다는 겁니다. 또?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어떤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하네. 저 사람 안 죽고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본인이 풀려났기 때문에 다시 또 스토커하러 왔던 상황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그 집 앞에 나타났을 때 집에 나타나면은 그 보안등이 켜집니다. 저렇게 그 뒤를 물러서잖아요. 다시 현관으로 봅니다. 왔다가 옆집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옆집으로 이동해서 창가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했던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당시에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는 바람에 저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 상황에서 피해자하고 마주까지 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범인은 계속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저런 상황에는 판사들이 사실은 저걸 보게 되면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던 게 저도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 자, 정리하면 피해자는 지난 4월 초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4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저짓을 당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종료가 되고 8월 달에 보신 것처럼 다시 출몰을 한 겁니다. 자,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또 8월 24일에 같은 장면이 찍혔습니다. 창문을 엿보고 나서 이제 제가 나갔어요. 일단 누군지 보려고. 바로 나간 건 아니고 이제 한 5분쯤 뒤에 있다가 제가 나갔고 건물 밖으로 나가니까 사람은 없었어요. 다시 들어왔는데 현관 비번을 누르면서 그 계단 쪽을 쳐다보니까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바로 도망갔고요. 자, 지금 채팅창에서 도배하신 분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팀장님. 이게 진짜 너무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이거 숨어서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숨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만약에 비밀번호 열고 문 열었을 때 전번에 신림동 사건처럼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 들어간다는 얘기면 피해자한테 성폭행할 수도 있고 어떤 위해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면은 그 누르는 번호, 비밀번호를 좀 훔쳐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저 여성분이 마침 그때 누구야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 남자가 당황해서 도망쳤다고 하는데 저런 행동은 잘한 거예요. 그 누구냐 소리 쳤을 때 좀 크게 누구냐 크게 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누구냐 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놀라서 도망간 거 잘하셨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관할 파출소라든가 경찰서에서 순찰을 자주 돌아서 저 남자를 좀 접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 나온 저 남성, 그러니까 8월 달에 나타난 남성과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지난 4월에 나타났던 남성이 동일 인물이냐. 지금 저희가 화면 분할을 했는데 어떨까요? 글쎄요, 아직 8월에 왔던 남성의 신상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서요. 당시 세탁기 뚜껑이 열려 있어서 얼굴이 안 찍혔다고 합니다. 서울 동작경찰서가 이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피해자분은 같은 인물일 거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피해자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옷은 갈아입었다 하더라도 색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그 같은 동일 인물이 와가지고 반복해서 스토커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70, 80%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만약에 검거가 된다. 네. 이번엔 진짜 좀 구속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기도 하고 잠정 조치가 계속 영구히 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됐다가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스토킹을 한 거거든요. 이 우리 근대 형법, 지금 또 형법이지만 형법이 피고인, 피의자의 어떤 인권 침해를 위주로 계속 돌아온다면 최근에 와서는 피해자 보호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우리 법도 마찬가지, 우리 법원도 마찬가지로 이 피해자한테 혹시나 저걸 또 놓친다면 우리 최근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기억나잖아요. 예. 또 반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만약 확인이 된다면 같은 인물이 확인이 된다면 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뭔가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역에서 그 해당 동네에서 오래된 사람이라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 와, 이거는 정말 박 변호사님,
정말 이건 진짜 인구의 그러니까 회자될 얘기입니다. 계속 제가 이거. 얘기를 하지만 법원에서 딱 두 가지만 봐요. 형사소송법에 나오고 있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피해자한테 가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피해자 보호 부분, 그 부분을 법원이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특히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같은 반 친구를 체벌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벌을 받은 학생들은 다투거나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와, 이거 정말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청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가요, 같은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을 체벌하도록 지시한 사건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체벌할 학생을 지정해서 문제를 일으킨 그 학생을 체벌하게 한 건데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가 한 피해 학생은 동급생한테 맞아서 멍이 들 정도로 당했고, 결국 학부모가 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한 겁니다. 자, 해당 교사 그 아이들에게 단순한 체벌을 지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쯤에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포의 인디언밥. 인디언밥 이 과자 말고 알죠, 이거 예. 놀이 박 변호사님 많이 사실 어릴 때 하셨어요. 많이 했죠. 요 정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많이 당했어요. 저는 당하기도 하고. 뭐 벌칙 많이 당하면 어. 요 정도 크기로 하거든요. 인디안 밥 요렇게 요 정도 가는 게 맞는데 인디안 밥 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교사가 시킨 거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인디안 밥 공식이 있는 건 뭐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무슨 벌칙을 줄 때 여러 명이 이제 등을 살짝 두들기면서 탁 치면서 끝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한 명씩 나와서 한 명씩 인디안 밥 때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서 하는 건데? 순서대로 나와서 때립니다. 그건 아닌데. 상당히 세게 세게 때림으로써 아마 선생님 좀 뒤에서 박수 치고 있는데, 학부모가 처음에 이제 학부모도 이 또래, 우리 또래니까 인디안밥 놀이를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놀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등을 세게 때리는 행동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인디안밥 놀이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이들을 정말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 체벌을 할 생각이었으면 자기가 뭐 이렇게 꾸지람을 주면 되지. 왜 애들을 시켜요? 교사 본인은 학칙상 아이들을 못 때린다면서 여학생을 시켜서 남학생 등에 인디안밥을 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남자아이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도 코피가 난 아이만 보건실에 보내고 다른 아이는 남겨서 여자아이들한테 맞도록 했습니다. 교사가 인디안밥을 하라고 특별히 지정한 여학생도 있었는데 체구가 성인만큼 크고 운동을 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교사는 그 아이가 등을 때리는 소리가 찰지게 잘 때린다면서 남학생이 맞는 모습을 보고 박수 치는 아이고야.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 그 피해 아동 부모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잠깐 듣고 가시죠. 교사가 직접 때렸다고 하면 훈육의 일부였다라고 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선생님 이거는 조금 수위가 강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이들을 살살 달아주시겠어요라고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교사가 정말 진짜 손 안 대고 코판격이잖아요. 완전 자기는 가만히 있고 교사가 아이를 시켜서 지시를 해서 때린 거잖아요. 아이를 때리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자, 부조에서 지금 채팅창 도배한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소장님. 네. 지금 어머니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다, 진짜. 네.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야, 너 쟤 좀 때려. 네. 야, 이게 네. 뭐 사실 교사가 때린 거죠. 일단 예, 마음으로는 그렇죠. 때린 겁니다.
근데 사실 뭐 그 이유가 대단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학생들끼리 다툼이 났거나 아니면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때 6학년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나오는 행동이고 그런 걸 바로잡아 줘야 하는 것은 당연히 교사의 몫이죠. 근데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교사가 직접 하기에는 귀찮거나 혹은 이 때렸다는 그 책임을 다 그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 한 행동이죠. 세상에, 저거 그런데 뭐야. 이 정도로 이렇게 뭔가 아이가 고통당하는 걸 알면서 다른 아이들을 시켜서 서로 때리게 하는 방법을 했다는 건 교사가 폭력적인 어떤 성향이 좀 있다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엔 좀 과하다면 그래도 폭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주로 남자 아이들만 저렇게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게 피해자가 남자 아이들인데 이 선생님이 여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때리게 하고 또 이렇게 너무 세게 때리니까 울었다고 해요. 뭐 아프면 뭐 눈물 나죠. 당연하죠. 저도 잘 예. 많이 울었습니다. 맞아서 어릴 때. 그러니까 갑자기 남자 XX가 뭐 그렇게 그것도 못 참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 이 피해 아동을 중심으로 보면 선생님이 체구가 좀 큰 여자 학생들을 시켜서 인디안 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폭행을 했고요. 선생님은 또 그걸 참지 못하면 또 남학생한테 이 뭐 욕을 하거나 이 애랑 놀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 또 다 했는데 사실 이 법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간접정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범죄가 된다 그러면 범죄 안 되는 사람 이용해서 때리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뭐 다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저런 상황을 목격하고 팀장님, 선생님 이건 아니에요라고 항의는 안 했대요? 남자 학생들이 이제 아프다 그러고 항의도 하고 때린다고 하는데도 그 교사는 지금 자기가 때린 적도 없고 시킨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안밥 체벌하면서 여자 그 초등학생들이 일부러 남자들한테 일부러 꼬집기도 하고 때리면서 야 그럼 너 억울하면 선생한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한테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 피해 아동 부모하고 교사하고 아마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뭐 아동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애들이 잘못하는 걸 그거 뭐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교사가 올바른 지도를 해야지 양성평등이 아니고 양성불평등이죠. 오히려 저자하는 거 아니야 싶어서 항의를 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피해 아동의 부모님 얘기처럼 저는 조금 요즘 정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고 예민한 문제인데 이 선생님이 소장님 네. 약간 왜곡된 젠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맞은 아이는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나는 선생님을 용서할 수 없고 친구들 앞에서 당한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기분이 슬프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맞은 아이만 피해자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때린 아이도 피해자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맞은 아이가 결국에는 이 때린 아이를 얼마나 미워하겠으며 결국에는 쟤는 맨날 때리고 폭력적인 여자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남자아이들은 또 그 여자아이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뭐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특히 오늘의 이 피해자와 또 때린 아이는 서로 서로의 반대의 친구들에게 타겟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참 안 좋은 훈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러면은 이 선생님 수업 진행은 제대로 했나요? 수업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학 시간인데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주고 알아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가 하면 음악 시간에는 악기 조율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고 아이들이 과학실이나 운동장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 동안 자신은 교실에서 컴퓨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부적절한 표현도 아이들에게 종종 했다고 하는데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인데 초등 고학년은 가르칠 게 많고 귀찮다면서 문제 못 풀면 집에서 배워와라, 학원도 안 다니냐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약간 일상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사과 혹은 해명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부인을 했는데요. 지금 무슨 어떤 상황이죠? 박 변호사님. 아니요, 김영우 팀장님께서 말씀. 부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네네. 되는 그 피해자 부모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예. 왜 힘들면은 나한테 먼저 얘기하지 교장한테 얘기했느냐. 윗사람한테 지책 받는 걸 싫어했던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아이들을 체벌한 게 아니고 인디안 밥이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요거 맞는데 즐거워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생각한 거고 이게 게임 형식을 했다 그러면서 음악 시간이든지 사회 시간에 스트레칭이다. 이거 말이 됩니까? 스트레칭을 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교사는 그 부모가 항의받는 것에 대해서 부인도 했지만 오히려 그걸 즐거워했다 아니면 스트레칭했다 변명하고 있는데 이분도 교사 일을 하면 안 될 정도로의 심성이기 때문에 교사 그만뒀으면 싶은 마음이 저는 막 생기네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신고를 받은 학교에서는 분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휴가를 낸 그런 상황이고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죄로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황인데 아마 이게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변명이나 해명이 있었는데 예. 정말 게임이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이 게임이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아이한테 폭행을 아니면 학대를 가하려고 했는 건지 그 부분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모든 포인트는 가해자 촉에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 피해 학생인 아이가 어떻게 느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리 보일 것 같고요. 아하. 정말 선생님께서 이 선생님이 그 놀이한다고 게임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 입장에서 정말 학대로 느꼈으면 학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남편을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는 최 씨. 다행히 최 씨의 진심은 통했고 시부모님까지 최 씨를 마음에 들어하면서 결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을 선언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최 씨의 외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남편은 깡마른 체형에 가슴과 엉덩이는 볼륨 있는 몸매의 아내와 살고 싶다면서 다이어트와 성형을 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최 씨는 다이어트는 물론 가슴 성형까지 했지만 남편의 성형 권유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무리한 성형으로 건강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는 최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야, 아니 이 백다희 아나운서 그 최 씨 부인 최 씨의 이 외모가 뭐 어느 정도였길래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요구를 했던 거죠? 네, 최 씨는 키는 165cm에 몸무게 53kg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최 씨는 살면서 뚱뚱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키가 큰 탓에 44 사이즈를 입을 순 없어도 체형 때문에 옷을 살 때 고민한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최 씨에게 몸매를 지적한 건 남편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남편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 한두 번은 남편의 성형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건강까지 해칠 만큼 과도하게 성형을 요구하는 남편과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뭐 채팅창 분위기는 이미 결론 나왔어요. 예. 자, 일단 김 기자. 남편을 보고 당연히 첫눈에 반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네, 지인의 소개로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개그맨 뺨치는 위트에 호탕한 성격까지 늘 유쾌하고 재치 있는 농담을 잘해서 남편은 최 씨의 이상형에 가까웠고 인기도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 씨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맨 처음엔 뜨뜻미지근했던 남편도 어느새 최 씨에게 호감을 느껴서 두 사람은 6개월의 연애 끝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고 유독 최 씨를 마음에 들어하신 시어머니의 주도하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개그맨 뺨치는 위트와 호탕한 성격 딱 우리 박 변호사님인데. 저요? 예. 네, 호탕하진 않고요. 저는 좀 소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혼 한 달 앞두고 파혼을 하자라고 했다고 해요. 이유도 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지만 이제 최 씨하고 시부모 만류를 했기 때문에 파혼은 없던 일로 됐고 아마 결혼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파혼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결혼한 다음에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면 별 문제 없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165cm에 53kg. 그게 어딜 봐서 뚱뚱해요, 그게. 그러니까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박준 변호사님께서 이게 뚱뚱한 건가 뭐 이렇게 모르시는 절대 아니고 날씬한 겁니다. 이 정도면 날씬한 거예요. 한 번도 이분도 평생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적이 없었고요. 도리어 보조개가 들어가서 귀엽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호남형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원했던 것은 막 쌍꺼풀 진하고 엄청 글래머하고 엄청 마르고 막 이런 포토샵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아니면 인터넷에 무슨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뭐 인스타그램에 그 분들도 다 이제 사실은 보정하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하여튼 그런 뭐 연예인이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BJ나 뭐 이런 분들의 외모를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뭐 최 씨도 맨 처음에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래 뭐 날씬하고 예쁜 몸매로 사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라고 얘기하면서 불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자, 과연 남편의 외모는? 남편의 외모는 쉽게 말하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170 초반의 키에 약간 평균 체중인데 그 얼핏 보면 좀 통통한 체격으로 좀 보인다고 합니다. 개그맨 뺨치는. 이거 아니다. 딱인데 이거면. 나쁘게 말하면 체중보다는 좀 통통해 보인다. 박 변호사님 집안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 아내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친절하고 그렇지만 배려도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았는데 이 몸매 저는 뭐 그렇진 않지만 스스로 좀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키도 좀 작고 좀 퉁퉁해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배우자는 완벽한 나는 조금 그렇지만 나의 아내는 완벽한 얼굴과 완벽한 몸매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꿈을 계속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뭐가 됐든 자기 남편이 그렇게까지 어떤 여성의 어떤 상을 원하니 이 부인 최 씨 입장에서는 그래 좋다. 내가 노력해 주마.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본인이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 퇴근 후에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뭔가냐면은 PT를 했어요. 그다음에 요가 아시죠? 요가. 손이 안 돌아가네. 요가도 했습니다. 요가하면 우리 김서연 기자. 그렇습니까?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또 다이어트를 했는데. 우리 김서연 기자가 인도에서 요가를 공부하고 왔어요. 진짜 맞습니까? 아니 사건 반장 안 보세요? 어디 나가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말만 들어서. 아무튼 빨리. 어떻든 간에 식사도 안 하고 다이어트로 해가지고 끼니를 이제 샐러드로 때웠다는 거예요. 샐러드 아시죠? 야채를 때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조금 더 날씬해지고 좀 몸도 좀 예뻐지고 아니 얼굴도 예뻐지고 몸이 좋아지니까 본인도 좋아했어요. 왜? 남편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했던 이런 아내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김 기자. 최 씨와 달리, 그러니까 최 씨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만족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정말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요. 남편은 퇴근 후에 늘 여자 아이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아내 최 씨와 비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게다가 신체 부위별 운동 영상을 보여주면서 몸매 가꾸기에 더 노력하라고 체근을 했는데 그래서 최 씨가 운동과 식단 조절로 체중을 크게 줄였는데도 남편은 만족하지 못하고 살은 그만 빼도 되니까 이제는 가슴 성형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형을 두려워하는 최 씨는 쌍꺼풀 수술하는 것도 너무 무서워서 큰 결심 끝에 한 거였는데 또 다시 강요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강하게 요구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 감행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되는 남편의 외모 지적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까지 오기 시작했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직장 생활도 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각 가정에서 우리 또 부부가 함께 사건 반장 시청하고 계시는 가정의 모습이 약간 그려집니다. 어머 이거 당신 얘기 아니야? 막 이러면 무슨 소리야? 지금 야야야 뭐 이런 걸 보고 있어 하면서 막 리모컨 찾고 계시는 남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소장님 이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건 좀 과한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은 이 최 씨가 이게 몸은 물론이거니와 이 정신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지금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미 너무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신체적으로는 뭐 가슴 수술을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좀 안 좋고 이런 상황이 됐고요. 또 거식증처럼 이렇게 막 구토를 계속 살 빼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는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굽토하고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장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게다가 이제 먹는 게 없으니까 빈혈도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계속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편은 나는 너의 외모가 싫어, 너의 몸이 싫어, 너의 얼굴이 싫어 이런 식이니까 다른 예쁜 연예인들로 좋아하니까 거기서 오는 자존감 하락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나타나고 지금 사람들도 만나기 싫은 대인기피증 증상까지 나타나고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정신 차리십시오. 저요? 저는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 이 남편은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것 차려야 같습니다. 됩니다, 이 사람.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이어트를 요구하면서 가슴 성형을 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엉덩이도 좀 성형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어트도 힘든데 그 수술을 왜 받느냐라고 했고 그 받지 않으면 당신하고 뭐 부부 관계라든지 아예 낳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한 상황이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도 성형수술하고 다이어트 계속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내가 원하는 외모와 몸매가 아니야. 성형수술 강요한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이거는 뭐 우리 민법상의 이혼 사유 중에 6호 사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대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학대. 예. 아하. 통상 이혼 사유라는 게 뭐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과하게 수술을 요구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부분, 이 학대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외모를 지적하고 끊임없이 몸매의 어떤 그런 지적을 하면서 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정신적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야.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진짜 딱 학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만약에 마음에 드는 얼굴 몸매가 됐다. 이 남편 입장에서. 그러면 그래 이제 안 해도 돼. 정말 나 이제 너 사랑할게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 남성 끊임없이 성형을 요구할 겁니다. 계속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남편한테 충고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밈을 원하면은 요새 보면 리얼돌이라고 있어요. 리얼돌이라고 결혼하지 왜?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형처럼 예쁜 인형을 데리고 살지 왜 여자를 결혼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뭐그 국내에서 뭐 불법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자 그러면 소장님 네. 그리고 변호사님 우리 김 기자 한 분씩 짧게 한 마디씩 법적인 거 말고 저는 본인이 살을 빼라 그래요. 니나 빼라. 니나 본인, 빼라. 그게 컴플렉스 때문에 지금 아내한테 자꾸 요구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운동을 많이 해서 좋은 사람이 되면 그런 컴플렉스 사라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사세요. 뭐 이상한 짓을 하시죠. 자 소장님 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 니나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라. 네. 니나 치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무슨 아내가 이 남편의 노예입니까? 이 소유입니까? 네, 남편은 아내와 동등한 파트너이지 소유물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고 신체적으로도 무너지고 있는 아내 어떻게 돌보실 겁니까? 자 마지막으로 김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가족분들 정말 모두 이 남편분이 잘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수 있어야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인도네시아의 2층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화염 속에서 불꽃까지 펑펑 튀는 상황이라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길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요? 불이 난 주택까지 접근하기엔 소방 호스가 너무 짧았던 겁니다. 심지어 맹렬한 화염에 비해서 물줄기마저 시원하게 뻗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호스를 함께 잡아당겨도 보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거 막 번지겠는데요. 네, 결국 이 불길은 옆집은 물론 인근 주택들까지 모조리 삼켜버리는데요. 소방관은 시원찮은 호스를 들었다가 내리길 반복해보지만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만 짓고 있습니다. 이 화재는 한 2층 주택에서 폭발음과 함께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소방당국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자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빨간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우회전을 하려다가 갑자기 끼익 하고 네, 멈췄는데요. 근데 맞은편 차량이 이 차량에 피하려다가 상점으로 돌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건물과 충돌한 후 멈춰선 차량, 하필이면 경찰차였는데요. 긴급 출동 호출을 받고 빠르게 달려가던 중 일반인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급히 틀어버린 겁니다. 다친 사람 없어요, 상점에? 당시 상점 입구를 나서려던 여성,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며 차량을 피하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한 명만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8살 꼬마 아이입니다. 체육관에서 짜요! 파이팅을 힘차게 외칩니다. 자, 앞으로 힘껏 달려갑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빙글, 공중 제비를 시도하는데 땅! 아이고. 착지는 쉽지 않아요. 이 아이가 도전한 기술이 뭐냐면 공중에서 세 바퀴 하나, 둘, 셋 1080도 회전하는 다 큰 성인도 하기 어려운 기술을 8살 꼬마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씩씩해요. 예, 씩씩합니다. 거듭된 실패도 눈물 한 방 보이지 않고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수차례 도전 끝에 100점 만점에 100점. 바닥으로 완벽한 착지를 금방 보였죠. 자, 이 아이도 얼마나 기쁜지 덤블링 세레머니 이런 건 뭐 쉬워요. 덤블링 세레머니를 선보이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이 2028년도 하계올림픽에서 최종 금메달을 딸 미래 유망주라면서 길에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몇 년 뒤 올림픽 현장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유명하다고 한 노른자 중에 노른자, 미국 뉴욕 맨하튼의 미드타운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아파트 내부가 지금 공개돼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쩐지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왜냐고요? 이 공간이 아파트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이곳 2.2평 정도 됩니다. 뉴욕에서 매우 가장 스몰, 작은 아파트라고 해요. 아유, 근데 여기 아까 보니까 강아지가 자, 현관문 열자마자 바로 부엌도 보이고요. 주변에는 TV도 있고요. 각종 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혹시나 이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래도 침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실은 천장이 매우 낮습니다. 조심스럽게 일하지 않다가는 쿵! 머리를 박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아파트 월세 얼마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30만 원? 아닙니다. 이 월세 $650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91만 원 수준이고요. 대체 어쩌다가 이런 집을 구하게 된 건지 세입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re were so many people touring this apartment when I came. Really? And the agent just was like, you're really fun. Like, I think you should have it. And So this was a hot commodity. it was a very hot commodity. It was funny because all the FIT students were like, oh my gosh, this is so cool. Like, we want this. And 부동산 문제는요,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요. 지난 화요일 김서연 기자 이 요가 동작 맞추기 그 퀴즈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당첨자들이 나가고 있는데 자, 김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답과 함께 인증샷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몽골 여행에서 직접 아기 독수리를 만나고 오셨다는 권혁경님, 역시나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서인은 완전한 독수리 자세를 멋지게 시연해주신 먼저 송영주님이시고요. 다음은 꿈동산 유치원 선세소리반 코난도일 김도일님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당첨되신 가족 여러분들 아래 당첨자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매일 저녁에 저도 사용하는 땅콩 마사지 볼이 있거든요. 그걸로 근육 잘 푸시고 요가도 배워오시길 바랍니다. 그 사비로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 소식이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자리를 비웁니다. 때늦은 여름 휴가를 가게 되는데요. 재충전 잘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없지만 사건반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